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방송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신을 다뤄볼 건데요. 단신, 네, 지금 화면을 약간 조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주의자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뭐 수면의 날이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 했는데 음, 어, 저도 요즘 잠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네, 음, 잠이 정말 중요하다. 또 한 분이 들어오셨네요. SHA님 네,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비님들이 많으시네요. 네. 저는 한 8시간, 9시간 정도 자면은 많이 잔 것 음. 같은데 그 정도를 채우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 약간 오늘은 이상하게 특히 졸리더라고요. 오늘요? 네, 날이 흐려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봄이 또 뭐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특히 이 12시부터 2시 사이 이때를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음, 그래서 만약에 살을 빼고 싶으시다. 그러면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음, 거기에도 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또 수면의 질이 좋대요. 그래서 음, 뭐 밤을 샌다고 하더라도 딱 그때 정도는 한 2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네. 네. 아무튼 저도 잠을 규칙적으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다라고 맨날 생각만 하죠. 네. 또 그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막 좀 진척이 있다 보니까 음. 그 잘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 풀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오,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약간 영화에서나 보던 과학자의 모습이네요. 그것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호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게임을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누워서도 계속 그 네, 누워서도 생각나고, 뭐 떨어지고 막 총 쏘고 막 네, 그러는 게 막 그 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약간 그 공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호호,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댓글 소개를 안 해가지고 네. 오늘은 댓글 소개를 좀 많이 해볼까 해요. 좀 더 확대를 하고, 네. 어, 일단 166화에 대해서 네. AZ 스피디님이 165화, 그 다음에 166화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166화가 한나렌이라는 일본 작가, SF 덕후라는 그 작가의 책을, 단편집을 다뤘었죠. 매끄러운 세계와 그적들이었죠. 네. 그래서 AZ 스피디님이 책 제목이 왠지 좀 현학적인 것 같아서 좀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책이었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흥미로운 소재들이네요. 읽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쵸. 그 책 제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음, 그런 제목이지만 책 표지는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비드하고 발랄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ZSPD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승윤님께서, 5천 캐시를 166화에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솜799님이 167화에, 그 다음에 AZSP님도 167화, 그 다음에, 118화에 5천 캐시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이 정말 보잘 것 없는데, 네. 구독자도 많지 않고 한데 이렇게 코어 청취자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승윤님께서 그 한나 렌의 책을 또 추천을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저희에게 메일을 네, 주셨죠. 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추천을 했던 건데 방송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작게나마 후원하고자 팟빵 가입까지 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이제 저도 이 책을 마침 하고 싶었던 터라 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자마자 또 할 수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승윤님도 추천해 주셨지만 또 AZ 스피디님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꼭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AZ 스피디님께서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다뤘던 방송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중에 토끼님이 과학적인 이해도가 없어도 이만큼 재미있으려나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고 훈훈하더군요. 중력의 임무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요. 지금까지 본 앤디 위어의 작품 중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앤디 위어는 다음 작품에 1인칭을 버릴 수 있을까요? 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중력의 임무 혹시 보셨나요, 공상님?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쵸. 네, 얘기는 저희도 들어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 못 읽어본 작품이라 가지고 다음번에 꼭 그 읽어봐야겠습니다. 시리즈 아닌가요? 모모의 임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건 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그리고 에지스스피님이 너무나 많은 행운을 앞부분에 써가지고 이야기 균형상 뒷부분은 그렇게 조금 쓸쓸하게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네요. 중력의 임무는 헬 클레먼트의 네. 책이네요. 이게 뭐가 하나 더 있었던 건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제가 찾아보고. 네. 그리고 나온 지 좀 오래된 작품이네요. 50년대를 대표하는 하드 SF 작가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단신을 다 소개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F 신작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작품은 신작은 아니나 리커버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 한창 화제작입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맞춰보시죠.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팟빵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입니다. 아작에서 나왔고요. 지금 작가 친필 사인본이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기회에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토끼라는 제목 되게 좀 으시시하기도 해요. 근데 내용이 좀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약간 오컬트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전래동화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조금 사회 비판적인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 단편들이 모여있는 작품집입니다. 작품집입니다. 그래서 2022 부커상의 후보로 지명이 됐었죠. 옛날에 이제 그 한강 작가님이 이 부커상을 타셔가지고 아주 이제 화제가 됐던 그 상입니다. 거의 뭐 노벨 문학상과 더불어서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커상 그 위원회에서 정보라는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해 현대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참혹한 공포와 잔혹함을 이야기한다 라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라 작가님이 정말 좀 다재다능하신 게 러시아어를 또 전공을 하셨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슬라브어권의 명작들을 꾸준히 번역을 또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창작도 하시고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이랑 약간 성함이 비슷한 정소연 작가님은 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로 사실 이 작가를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영국, 중국, 일본, 스페인, 인도네시아, 터키, 폴란드, 브라질 그래서 지금 판권이 팔려가지고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내용들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주토끼는 진짜로 저주를 내리기 위한 그런 토끼인 거예요. 토끼 인형, 뭐 모형,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집이 대장간을 이제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사실은 진짜 하는 일은 이런 저주를 위한 어떤 용품을 만드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는 왜 저주 토끼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머리라는 단편도 있는데 이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이제 화장실을 물을 내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 변기 속에서 어떤 머리라는 이 존재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하고. 너무 어머니요? 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아, 네. 어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 시놉시스만 보고는 약간 오트슨 작가의 괴담갑이라는 작품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조금 생각이 났고요. 뭐 미아의 추천도 좀 생각이 났고 제가 오트슨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각각나비도 되게 좋아하고 각각나비 아시나요, 동생님? 아, 네, 이름 들어봤어요. 네. 네. 각각나비가 이제 인터넷에 연재되던 시절에 제가 접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게 뜨문뜨문 연재가 되다가 결국 연중이 됐어요. 연재 중단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게 책으로 나오진 않았나요? 네, 책으로 나와서 완결이 드디어 됐거든요. 아마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옛날에 네, 맞아요. 전통문화 전통문화 컨퍼런스 네, 컨퍼런스 가가지고 가가지고 작가분이 그때 나왔었죠. 그쵸, 네. 작가분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작가분이 그 게임 쪽에서 시나리오 쓰시는 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오토춘 작가님이 괴담갑이라는 상편 하편으로 나온 약간 그 정세랑 작가님의 보건교사 아는 형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초반에 보면은 초반도 아니죠.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그 학교에 얽힌 어떤 괴담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네. 알고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이 괴담갑은 좀 더 무시무시하긴 한데 그런 괴담 그러니까 그 약간 동양식의 그런 괴담을 소재로 한 오컬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도 생각나네요. 그 어릴 때 유행하던 애니메이션. 학교 괴담? 네, 학교 괴담. 그것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다크신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이 이제 박상영 작가님은 또 퀴어 소설을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신 박상영 작가님과 그 다음에 나란히 이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붉은 칼 지금 잠깐 읽고 있어요. 네. 살짝 읽었는데. 네, 정보라 작가님의 또 네. 다른 소설이죠. 네. 그 소설은 장편이죠. 네, 장편 네. 소설이고 네. 보니까 약간 대체 역사물이더라고요. 대한 제국이 이제 몰락을 하고 어허. 일본이 이제 뭐 점령을 했는데 네. 그게 뭔가 우주로 뭔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의 오.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부분만 살짝 읽어가지고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재밌어 보입니다. 그것도. 네. 저희가 그래서 아마 다다음 시간쯤 그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랑 붉은 칼을 다뤄볼까 하고 계획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종 후보작은 4월 7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이 부커상이. 그 다음에 수상작은 5월 26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연관된 내용이라 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우리나라 문학의 해외 진출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2년생 김지영은 10개 언어권에서 한 30만 부 정도 팔렸고 일본에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팔렸죠. 그렇죠. 근데 채식주의자는 13개 언어권에서 16만 부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 문학을 좋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어떤 한국 사람이 한국 문학을 읽었을 때 느끼는 그 정서, 우리나라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긴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중국 역사를 다룬 그 켄리우의 뭐 종이호랑이. 예. 그런 작품들을 종이 뭐 동물원이던가요? 종이 동물원이죠. 네. 그런 작품들을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번역을 하시는 궁금하네요. 분들도 예,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음. 이 정보래 작가님의 작품과 그다음에 그 박상영 작가님의 작품을 둘 다 스모킹 타이거즈라는 번역가 집단의 속해 있는 안톤 허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톤 허라는 분이 이번에 어션 테일즈 2호에 무려 정보라 작가님의 작품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리뷰를 또 써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편집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섭외를 한 건 아니었는데 마침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신나가지고 막 트윗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좀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션 테일즈도 네. 많이 봐주시면 2호가 이제 나오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신작 넘어가겠습니다. 그 스트루가츠키 형제의 작품들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어요. 현대문학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죽은 등산가의 호텔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 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제목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일요일은 어디로 갔죠? 끔찍하지 않나요? 월화수목금? 그때 월화수목금인 거예요. 네. 토일이 빠져버린 거죠. 정말 네. 고통스럽네요. 네, 월화수목금금금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노동에 대해서 다룬 책이래요. 노동 그리고 오로지 노동 이렇게 이제 그 띠지에 적혀 있는데요. 이분들이 뭘 읽어드리면은 좀 뉴욕타임스에서 스트루가츠키 형제는 다른 문학 형식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소비에트 삶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상과학 소설이란 장르를 이용한 작가다. 여기서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이 용어에 조금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SF 소설이라는 장르를 이용한 작가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슐러 르기는 이 형제 중에서 한 명은 고고의 우선이고 한 명은 체오프의 우선인데 누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라는 아주 극찬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동화라는 부제가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민담을 비롯해서 세계의 온갖 신화와 과학이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풍자하는 탈경계적 문학적 난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너무 재밌겠네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재밌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스타니스와프 램도 한번 다뤄야겠지만 네. 이분들도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소설인데요. 나는 로봇 넘어 너를 사랑한다 라는 야마다 유스케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려고 했었는데요. 프로모션 비디오가 2018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되려고 했었는데 네. 했었으나 네. 네. 어쨌든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무산이 모르겠습니다.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소식이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네. 어쨌든 이 책이 이번에 한국에 번역 출판이 되었고요. 소미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어떤 줄거리라고 하냐면요. 2060년에 인간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개발해서 치안을 지키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그냥 이제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그걸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걔를 이제 조정하는 사람이 조정하는 직업을 가진 게 이제 주인공인데 그 로봇을 조정하다가 자기 소꿉친구 여자애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소꿉친구 여자애가 이 로봇을 보고 로봇인 줄 모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로봇과.
자,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로봇과 사랑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로봇 너머의 나와 사랑에 빠진 것일까요? 근데 이게 어, AI라고 되어 네. 있는데 사람이 조종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AI 로봇이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원격으로 조종하는 일을 한다. AI면은 인격이 그 로봇이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뭐, 있다는 뜻인데. 네, 아니면 강인공지능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음, 그래서 이 소꿉친구가 이 로봇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주인공은 질투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전개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가님들 아주 신인 작가님들의 단편집이 나왔습니다. 감정을 할인가에 판매합니다 라는 작품집이고요. 네오픽션에서 나왔습니다. 약간 그 제목이 그 오마주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감정을 도매가에 판매합니다였나요? 기억을 기억을 도매가에 도매가에 판매합니다. 팝니다. 네. 예, 그런 그 필 K 딕의 네. 작품이 또 있었죠. 토탈 리콜 그렇죠. 토탈 네, 리콜의 원작이 원작이죠. 된.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이 다 되게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의 대리인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인간인데 뇌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문해아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 뇌를 머리에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인간인가?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는 판사가 인공지능인 세계예요. 인공지능인 세계에서 또 더 나갑니다. 이제 거대 제약회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좀비가 된 사람들이 안락사될 권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문해아였는데 이제 뇌를 이식받은 이 사람이 변호사로 나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다양한 소재들이 얽혀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아주 기대가 되는 작품이네요. 그래서 이런 아주 개성 강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는 뭐 도덕을 도매가에 팝니다라는 작품도 있고요. 네. 그런 단편집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샨테일즈 2권이 드디어 나옵니다. 저희도 어김없이 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의 작가진만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서바이벌 SF 키트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조 가죽으로 만든 네. 책이라고 하는데 거의 진짜 어션테일즈는 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사기가 조금 두려워지는 책이기도. 되게 좀 크고 네. 또 이렇게 이번엔 약간 그래도 비싸기도 사이즈는 하고. 좀 저번보단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이즈는 줄고 음. 두께가 좀 늘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맞으면 아플 것 같은. 법전 이런 거. 네. 네. 그래도 아주 이쁘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Time Travel with You 라는 문구가 표지에 적혀 있네요. 시간 여행이 소재라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간 여행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편집장님이 우리는 모두 시간 여행자다. 1분에 1분씩, 1초에 1초씩 이런 여는 글을 써주시기도 했고요. 고호관 작가님, 김보영 작가님, 정보라 작가님, 듀나 작가님, 한승태 작가님, 남세호 작가님의 에세이가 또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서영, 연여름, 정지돈, 김청귤, 해도연 작가님의 옆편 아주 짧은 스토리죠. 아주 짧은 초단편. 초단편. 네. 그다음에 전삼의 이민섭, 이현섭, 황모가, 남유화, 이규락 작가님의 단편도 실려 있고요. 이서영, 시아란, 천설란 작가님의 인터뷰. 너무 쟁쟁한 분들의 인터뷰인데요. 네, 인터뷰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화도 역시 실려 있고, 그다음에 시도 실려 있고요. 송경동 작가님의 시도 실려 있고, 천설란 작가님의 연재 소설이 시작합니다. 지도에 없는 행성이라는 연재 소설이 이제 첫 화가 이제 2호에서 실리게 되네요. 그래서 이 소설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톤 허
작가님, 그 번역가님의 그 정 정보라 정보라 작가님. 작가님의 그 작품을 리뷰를 한 리뷰도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슈레딩거의 아이들도 보이고요. 두 번째 달, 그 다음에 듀나 작가님의 평형추, 뭐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리뷰를 한 리뷰 코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선 평론가님의 칼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수연 작가님이 역시 이번에도 당신이 놓쳤을지 모르는 책을 또 소개를 해주시네요. 마지막에 저희의 코너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션테이즈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직 한국에 번역되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울려라 유포니엄이라는 작품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제가 블루레이가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네, 덕력을 자랑하시는 덕력 자랑 시간입니다. 오, 그게 엄청 크네요. 그 엄청나게 박스가 굉장히 커다란. 이게 몇 년도 애니메이션이죠?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것 아, 나온 지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아, 포장은 굉장히 좀 약간 옛날 느낌이 나는, 약간 좀 그 애니메이션 부흥기에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아. 포장인데요. 네. 보이십니까? 크고 아름다운 진짜 이 크네요. 블루레이 세트가.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오지 않나요, 보통? 좀 요즘- CD만 들어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아, 여기서 이제 그 블루레이는 보통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여러 번 이제 포장을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한정 에디션, 울티메이트 에디션이라고 나오고 아. 그 다음에 좀 얇아진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블루레이만 들어가 있는 그런 얇은 에디션이 나오는데요. 아, 한정판. 네, 아, 네. 한정판인 거군요. 한정판이어서 이런 부록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게 유포니엄이라는 악기의 를 본딴 그런 피규어 같은 거예요. 엄청 큰 관악기 그런 건가 보죠? 네, 관악기죠. 그 아까 주인공이 들고 있던 그 악기인데요. 유포니엄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악기가. 왜냐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호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뭐 100년, 200년 전에 계속 쓰였던 악기인데 이 유포니엄은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아주 낮은 음과 높은 음 사이에 뭔가를 내는 악기라 가지고 조금 비교적 젊은 악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잠시 덕질 자랑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울려라 유포니엄이 소설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설을 썼던 작가님이 신작 SF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카이가 아오쿠 나따라 세상이 파랗게 된다면 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애인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 애인이 살던 집을 가도 거기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애인을 같이 아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그 친구가 그 사람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이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도입부로 시작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도입부만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드라는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SF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이게 제목이 네. 그리드가 그렇게 약간 우리나라 느낌이 아닌, 약간 이름만 들으면은 외국 드라마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화랑 2화 조금을 봤거든요. 지금 4화인가 5화인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시간 여행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시간 네, 여행도 맞아요. 나오고 네. 그다음에 무슨 살인자가 뭐 돌아다닌다 그러고 그거 음. 저는 광고를 봤어요. 음. 광고가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요? 그 막 거의 그 드라마 줄거리를 보는 듯한 그런 광고가 있어가지고 네. 보면서 그 제목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드라마를 줄거리만 계속 보여주고 막 그 사람을 막 잡아야 돼. 그 사람 지금 여기 있어. 막 뛰어가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제목이 뭔데?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목이 네. 그리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광고가 참 좀 신기하다. 일부러 이렇게 약간 오래 보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근데 그리드라는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얼른 좀 네, 토끼님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까지의 평은 그 약간 잘 만든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아,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잘 만든 게 뭐 얼마나 잘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자, 고요의 바다를 생각을 해보죠. 네. 고요의 바다보다는 그 CGT가 많이 나고요. 좀 연출, 그러니까 그 CG와 음악이 어우러졌을 때 이렇게 이 드라마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고요의 바다는 좀 그래도 좀 고상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 드라마는 좀 더 게임틱한 아, 게임 또는 약간 쌈마이한 그런 느낌이 좀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짜게 식었습니다만은 설정 자체는 조금 재밌긴 해요. 이 그리드라는 게 태양에서 이 태양풍이 갑자기 많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 지구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지구 인구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그 태양풍을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사람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와닿는다기보다는 이 태양풍이 세면 그 전자기가 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통신이 두절이 되잖아요. 위성이 통신을 뭐 네,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죠. 네. 통신을 할 수가 인공위성. 없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라던가 선박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이 GPS 이런 게 안 되니까 운항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이 발이 묶이기 때문에 결국은 식량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식량이 움직이지 못해서 우리가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드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지구의 자기장을 증폭을 시키는 장치래요. 그게 이제 지구 바깥에 이제 격자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 격자 모양을 통해서 자기장을 증폭시키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하필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었고 전 세계를 감싸는 거를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도 본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정황상 우리나라가 만든 것처럼 약간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고 그게 2004년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21년, 2022년 정도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 남자가 어느 날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을 쫓는데 이 사람이 뭐 경찰인 건 아닌데요. 그 살인 사건이 우연한 목격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쫓던 다른 형사가 어떤 공범으로 보이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눈앞에서 휙 사라집니다. 공기처럼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홀로그램 이렇게 막 없어지는 것처럼 네. 그 여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이 안 되지만 자기가 겪은 일이니까 조서에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모종의 조직이 이 사라진 이 여자가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것까지 봤어요. 모르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뭐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사실은 뭐 연쇄살인인가? 뭐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살인만 따로 있고 살인만 따로 있나요? 따로 있고 이 수수께끼 여자는 이 살인범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살인범이 이렇게 도망치는 걸 네네, 도와주는 네. 것 같은데 왜 도와주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여자의 DNA를 분석을 해봤더니 DNA가 거의 조각조각 약간 밀려 있다. 좀 이렇게 이 여자가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국과수에서 막 이렇게 분석이 나고 이런 식의 전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좀 웃긴 게 드라마 초반에 약간 예고편 같은 게 나와요.
그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서 좀 몽타주 형식으로 나오는 게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그리드가 없는 세계를 봤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드가 없었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를 겪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리드를 만든 것 같은 그런 이제 프롤로그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설정은 좀 재밌었지만 뒤로 갈수록 그냥 약간 수사물처럼 되는 느낌? 그 범인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비밀의 조직이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작품 소개를 보면은 그냥 편의점에서 일어났던 어떤 살인 사건이 결국은 전 인류의 그 사건이 되는 그런 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좀 예. 뭐 뒤에 뭐 내용이 또 재미있을 어떻게 수도 전개가 있죠. 될지 모르니까. 네. 재밌을 수도 있죠. 약간 CGT가 많이 나고 그런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많이 생각나네요. 그 스위트 홈 드라마가 됐었잖아요. 네. 스위트 홈도 제가 그건 다 봤는데 그것도 약간 CGT가 많이 나긴 했거든요. 그건 이제 괴수물 같은 그런 그 전 지구에 이제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바이러스여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욕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현이 돼가지고 사람이 다 괴물이 되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네. 상당히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소재네요. 네. 이게 웹툰 원작입니다. 네. 한국 웹툰 원작이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드라마화가 됐었는데 약간 좀 CG가 좀 약간 쌈마이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좀 별로 드라마하고 어우러지지 못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생각이 나네요. 듣고 보니까. 네. 일단 한번 이게 매주 한 화씩 공개가 되는 거라 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지만 이제 넷플릭스는 보통 한 번에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 가지고 한 4월 중순쯤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게임 Seven Days to End with You라는 왜 이렇게 화질이 안 게임인데요. 좋죠? 이게 이 밑에 있는 이 설명이 나와 있는 캡처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공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거는 2월에 나온 게임인데 2월 7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팀에서도 즐겨보실 수가 있고 또 스팀에 나온 게임답지 않게 콩땅콩님 안녕하세요. 그 스팀에 나온 게임답지 않게 안드로이드랑 지금 애플로도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가볍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인디 게임이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기억을 잃고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그런 나라라던가 그런 곳에 이제 떨어진 거지 사람이. 그래서 이 보면 앞에 보이시는 이 빨간 머리를 한 여자가 이 주인공을 돌봐줘요. 주인공을 돌봐주는데 이 빨간 머리를 한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출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 뭔가는 이제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직접 즐겨보시면은 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직접 타자를 쳐가지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해나가는 게임인데 예를 들어 주인공이 뭔가를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그거를 이제 저 빨간 머리를 한 저 여자분이 얘기를 해줘요. 띠디디디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뭔가 내가 책을 가르쳐줬으니까 뭔가 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단어 뜻을 다 유추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도 밝히고 뭐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 영어로 입력해야 되나요? 한글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신기하네요. 그 한국에서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한국 인디 게임 개발자가 아마 개발을 하지 않았나. 네. 한국어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게임 소식이 있죠. 네. 해리포터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게임이 오픈월드로 이제 호그와트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본 게임사인 것 같네요. 저 위에 게임은 일본 게임사인 것 같습니다. 아, 리자르드라고 하는 일본 게임사인데 제가 Seven Days to End with You. 한국어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리포터 게임이 나왔는데요. 네. 그 해리포터의 그 재미를 속속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사진이 그 처음에 그리핀도르 막 이런 거 이제 그 모자, 모자가 기숙사 정해주는 모자죠? 기숙사를 정해주는 그런 네.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갈 때 빗자루를 타고 갈 수도 있대요. 그다음에 마법을 배워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 마법을 써먹기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오픈월드 장르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 해리포터 게임은 그 예전에 있긴 했죠. 그런가요? 아주 옛날에 음, 네, 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해리포터 게임이 한 20년 전쯤에 있긴 했어요. 네. 그때도 사실 뭐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게임은 아니었고 해리포터 팬분들은 아마 다 한 번쯤은 그 게임을 뭐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게임들이 그렇게 막 뭐 요즘 게임하고 비교하면 사실 그렇게 퀄리티가 있진 않고 약간 좀 팬심으로 즐겨볼 만한 그런 게임인데 만약 지금 이 해리포터 게임 만드시는 분 이 기사에 나온 거에 따라서 진짜 나온다면은 여기 나온 대로 된다면은 이 정도면은 좀 즐겨볼 만하지 않을까 명작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리포터 굉장히 세계관이 방대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영화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린덴 와일드 그 신비한 동물 사전? 동물사전? 네. 네. 그것도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린덴 와일드랑 그린핀도르랑 그리핀도르가 아니야. 그 덤블도어 나오는 영화. 그 이전 시점이에요. 그 원래 해리포터 시리즈의 이전 시점을 다룬 영화거든요. 오, 네. 그린덴 와일드의 뭐 범죄 머시기 하는 영화가 있는데 오, 네. 네. 그 거기서 약간 세계관이 엄청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원래 네.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전부터 그 약간 비판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세계가 너무 작다. 오. 왜냐면은 그 소설에서 보면은 뭐 전 세계에 마법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영국밖에 안 나오잖아요. 영국밖에 안 나오고 학교도 한 군데밖에 안 나오고 영국에 있는 모든 정부가 이걸 다 마법자 정부가 모든 걸 관리하는 것처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약간 세계관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 시리즈를 더 이제 확장을 하면서 막 이 마법 세계에 나오는 동물들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나오고 또 그 원래 해리포터 시리즈도 굉장히 좀 설정이 엄청 좀 깊거든요. 막 죽음의 성물 3가지라던가 그 역사와 관련된 역사도 다 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가문이 있어요. 해리포터는 무슨 가문 사람이고 그다음에 론 위즐리 가문 사람이고 이 가문에서는 뭘 잘하고 이런 거 설정이 다 이미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만약 이 게임에서 잘 구현이 된다면은 진짜 재밌지 않을까. 진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그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 시그널이 일본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어졌었다가 그게 극장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역수입이 된 거죠. 총집편 같은 느낌인가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3월 31일 날 근데 개봉을 합니다. 이거 네. 표지에 보이는 저 여자 배우분 있잖아요. 네네. 너무 그 김혜수 배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아닌가요? 좀 뭐 보시면 어떤가요? 일부러 비슷한 뭐 분을 좀 비슷하게 섭외를 했을까요? 네. 비슷하게 보이려고 했겠죠. 네. 근데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시그널 드라마. 저는 보다가 중간에 뭐 이제 이유가 있어서 하차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못 보고 있습니다. 봐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드라마 한창 나올 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연기도 잘 하시고 네. 칙칙 들립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작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SF 소식. 네. 좀 많네요. 네. SF 소식 빠르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그 AI의 과학과 SF, The Science and Science Fiction of AI라는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터도 되게 멋지죠. 네, 콩땅콩님이 막 포스터만 보면 그 영화 위에 포스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약간 스펙타클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온라인 세미나는 카이스트에서 주최를 하고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화질이 좀 떨어지네요. 그 6번째 섹션 같은 경우는 김보영 작가님이 오.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공각기동대를 다룬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배명훈 작가님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지? 심원선 작가님? 네, 심원선 작가님이 우리는 SF를 맞아요. 우리는 SF를 좋아해. 네. 라는 그 SF 작가 인터뷰집을 네. 만들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으로도 나올 예정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선행 연재가 되고 있어요. 도서신문에서. 그런데 여기서 배명훈 작가님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셨죠? 그 외교부에서 이분이 그 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과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정착한 이후 화성에서 펼쳐질 행성 규모의 거버넌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라는 거를 의뢰를 받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놀라웠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외교부에서 이런 연구를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네, 그 연구를 SF 작가에게 맡겼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배명훈 작가님이 사실 국제 정치 뭐 이쪽을 전공을 하셨거든요. 외교 이쪽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이런 그 다음에 SF 작가님이시니까 이런 과제를 하기에는 더없이 적합한 인재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2020년에 파일럿 연구를 했고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좀 보고서를 읽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아시나요? 네,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그래서 겨울서점 유튜브를 보다가 그 겨울서점이랑 그 이동진 작가님의 영화평론가? 그쵸, 네. 영화평론가시죠. 네. 이분이 또 책도 되게 많이 읽는 걸로 유명하셔가지고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이 파이아키아라는 이름을 가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고? 약간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드셨어요. 약간 아지트 같은 작업실 겸 이제 서재인 것인데 거의 2만 권의 책이 그 아주 빈틈없이 꽂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 파이아키아를 그 둘러보는 그 영상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동진 작가님도 SF를 꽤 좋아하시고, 그 겨울서점의 김겨울님도 SF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 영화와 책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다가 SF 내용이 나왔길래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좀 재밌을 것 같은 이건 꼭 영화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작품을 꼽아 달라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김겨울님이 돌이킬 수 있는 문목화 작가님의 돌이킬 수 있는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찐이구나 이러면서 캡처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진짜로 좀 저희가 다룰 때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영화로 만들면 정말로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책이고 이미 헐리우드에 판권도 팔린 작품이죠. 초능력물이죠 이게. 그렇죠. 초능력물에 타임리프에 뭐 로맨스에 그 다음에 느와르 수사물 뭐 부패 경찰이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아주 골고루 담겨 있는. 네. 제가 아까 잠시 이 창을 내렸더니 배경화면이 나왔었는데 콩땅콩님이 배경화면에서 덕심이 스쳐 지나가네요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예, 포레스텔라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겨울 서점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최근에 나온 영상은 아니고요. 작년 4월 거의 네. 1년이 다 됐네요. 1년이 다 된 영상이긴 한데 겨울 서점에서 장기하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수죠. 네.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그쵸. 장기하 밴드로 얼굴들로 유명하시고 네. 이제는 밴드는 그만하시고 네. 솔로로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포레스텔라가 음. 그 콜라보를 했나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네. 본방울 봤는데 첫 손님이 장기하님이더라고요. 오. 근데 그 앨범 이름이 공중부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이어를 달고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아, 노래 부르시는데 장기하가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원래 그런 퍼포먼스를 좀 많이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런가요? 근데 네. 약간 그렇게 막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쨌든 장기하님이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를 하면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라고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장기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혁오의 실버 헤어 익스프레스라는 곡에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일부를 담아서 리믹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뭐 그냥 저희 그냥 시간 죽이기를 하다가 발견한 반가운 내용이어가지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겨울서점에서 가수 안예은님을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도 문어의 SF 꿈으로 이제 그쵸 문어의 꿈으로 유명한, 요즘 뜨고 계신 이분도 SF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가에 꽂히면 그 작가 거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세랑 작가, 그다음에 코니 윌리스,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을 거의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껴 읽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논문인데요. 제 친구가 소개를 해준 논문인데 한국 SF 영화를 통해 본 미래사회와의 조우 방식, 설국 열차와 승리호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저자분은 신진숙님이시고요.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에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설국열차랑 승리호가 사실 공통적으로 미래사회를 지구 환경의 위기가 일상화되고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자본주의 사회로 재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천재 과학자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라든가 자본을 독점한 지배 권력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범한 주체들로 구성된 저항 세력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심청서사에서는 미래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과학기술, 뭐 자연, 그 다음에 인간, 비인간 행위자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도 안 읽어봤는데 나중에 읽어보고 재밌으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뉴스를 다뤄볼 건데요. 공산주의자님이 이 어떤 우리의 마음은 양자화되어 있는가라는 사고 실험을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다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소개를 사실 뭐 여기서 해도 되나 싶긴 한데 막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희 방송인데 뭐 그쵸? 저희 방송이니까 이 블로그를 제가 만들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수학 내용을 위주로 올려가지고 이게 일반인들이 보실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뭐 수학만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SF 같은 거 뭐 제가 쓰거나 아니면 읽거나 또 다른 과학 얘기 같은 것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또 블로그에다 쓰게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은 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실험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 우리의 마음은 양자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릅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시나요, 이게? 모릅니다. 이게 일종의 가설인데 우리의 의식이 지금
어디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아직 몰라요. 그건 알고 계셨나요? 몰라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네. 어디서 발현되는 것인가? 네. 뇌의 어떤 작용 기전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발현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자의식을 얘기하는 네, 건가요? 자의식. 네. 아. 네. 예를 들어 우리보다 더 작은 동물들은 자의식이 있죠.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걔네들도 뭐 어떤 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단계로 가면은 예를 들어 단세포 생물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네. 네. 그런 것들 예를 들어 그 세포 소기관에 이 자의식이라는 어떤 것을 관장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요? 네. 음. 그것이 자의식의 가장 작은 그 단위다라고 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뭐 그것도 가설입니다만. 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은 양자화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은 뭐냐면은 어떤 우리의 자의식에 양자 역학이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 관여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턴 역학만이 만약 그 뉴턴 역학이나 이 상대성 이론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들이 결정론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원인들이 만약 다 우리가 원인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은 원인들이나 뭐 변수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은 그 이후의 결과들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론적인 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 우리 우주가 완전히 결정론적이라면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마 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이전에 이미 다 디터민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우주는 결정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자유의지도 그런 결정론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양자 역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양자화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만약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약 결정론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양자역학적인 어떤 작용 기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뇌나 뭐 세포든 뭐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우리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건 가설이에요.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여할 수 있다. 뭐 선택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확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을 가설에 불과한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실험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슈레딩거의 상자 안에 있으면 네.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모른다. 그러니까 데브스라는 네. 네. 콩땅콩님이 결정론적 우주라고 하셔가지고 하니까 이제 데브스라는 드라마가 생각나셨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데브스도 참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콩땅콩님이 이 가설이 증명되면 양자 두뇌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닐 것 같다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사고 실험은 뭐냐면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이제 본딴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뭐냐면은 이 내부를 관측을 할 수 없는 상자를 하나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안에 고양이를 넣고 그 다음에 그 50%의 확률로 붕괴를 하는 어떤 방사성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이론적
과학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 방사성 물질이 붕괴를 하면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가이거 개수기를 안에다 하나 놓고 만약 이 방사선이 검출이 되면은 이 상자 내부에 독가스가 퍼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50%의 확률로 이 독가스가 퍼지거나 안 퍼지거나 둘 중 하나의 확률이니까 네. 이 고양이는 50%의 확률로 죽거나 살거나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상자를 우리가 만약 열어보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고양이는 죽은 것일까요? 살은 것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슈레딩거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걸까요? 살은 걸까요? 만약 이 상자를 관측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죠. 이 사고 실험은 사실 양자 역학을 비판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에요. 왜냐면은 근대 과학자들은 양자 역학이 그 막 시작되기 이전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결정론적이라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세상에 확률적인 건 없다.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온 거예요. 이 우주는 결정론적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은 믿었거든요. 양자 역학을 죽을 때까지 부정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는데 만약 미지 세계에서 어떤 확률적인 것이 일어날지라도 과학자들은 그것이 거시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시세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에서는 그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게 미시세계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 고양이가 죽거나 사는 게 거시세계의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시세계의 일이 거시세계의 일을 그렇게 결정을 좌지우지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고 실험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실험은 사실 그렇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차치를 하고 이 실험을 작은 스케일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나 플러렌이 이제 탄소 60개로 만들어진 분자잖아요. 축구공 모양처럼 생긴 거. 네. 그런 수준에서는 비슷한 실험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중첩된 상태로 만들어내는 게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중첩된 상태라는 것이 왜 이상한 상태냐면은 그건 또 영의 이중슬리 실험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첩된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입자를 쏘면은 이게 이제 그 판에다가 작은 틈을 두 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세로로 이렇게 작은 구멍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내면은 입자를 만약 그 구멍을 향해서 쏜다고 하면은 벽에 그 자국이 이렇게 두 개가 남겠죠. 네. 그 구멍을 따라서. 네. 근데 만약 파동을 구멍을 향해서 파동을 쏘면은 그러면은 회절이 일어나요. 이 구멍에서 회절이 일어나가지고 이때는 벽에 간선문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감선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동은 서로 중첩되면은 그 부호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인 파동이랑 만나면은 파동이 커지고 플러스인 파동이랑 마이너스인 파동이랑 만나면은 파동이 이제 상쇄되잖아요. 네. 그것에 의해서 벽에 이렇게 그 짙은 무늬와 그 없는 무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줄무늬처럼 나타나는 그 간섭 무늬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 얘기할 때 나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빛을 이용하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회절 현상이 일어나서 그 간섭 무늬가 생기죠. 근데 전자를 여기다 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전자는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전자 둘 다. 둘 다인가요? 전자를 그냥 쏘면은 전자를 만약 이 벽에다가 쏘면은 전자 하나는 입자예요. 네. 그래서 이 벽에다 쏘면은 뿅 하고 여기 어딘가에 부딪혀요. 네. 근데 이 전자를 계속 쏘면은 그러면 전자의 무리가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간섭 무늬를 띱니다. 전자의 무늬가 전자가 이 막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할 거잖아요. 그것들을 다 모아 보면은 요런 간섭 무늬가 생겨요. 와.
파동의 간섭물이랑 똑같은 무늬가 생깁니다. 어,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파동처럼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전자 집단이 파동. 네, 전자 집단이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 파동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이 간섭을 일으켜요. 어떻게 그러지? 네. 그리고 이 벽에 부딪힐 때 어디 있는지가 특정되는 거예요. 전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벽에 탁 부딪히는 순간 아 나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전자가 이 위쪽에 있는 그 한쪽에 있는 구멍이랑 반대쪽에 있는 구멍이랑 들어갈 확률이 들어가는 게 그 중첩된 거예요.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마치 그 살아있는 거랑 죽어 있는 거랑 고양이가 살아있는 거랑 죽어 있는 거랑 중첩된 것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 전자 실험을 만약 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가 어디 들어갔는지 관측을 해보자. 그죠? 여기다 만약 전자가 어디 들어갔는지 관측할 수 있는 기기를 여기다 두면은 네. 이 간섭 무늬가 안 생깁니다. 네. 입자의 무늬로 바뀝니다. 이 두 개의 무늬로 바뀌어요. 네. 왜냐면은 이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가 어디서 통과했는지를 우리가 관측했기 때문에 이 전자의 그 확률 파동 함수라는 것이 붕괴돼 가지고 한 가지 위치로 특정이 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 더 이상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다. 음. 근데 관측을 한다는 행위가 어떻게 관측을 한다는 거예요? 관측이라는 것은 그게 전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입자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뭔가 내 손을 본다고 해서 내 손이 뭔가 나의 시선을 느끼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보죠? 본다는 것은 뭐죠? 빛이 반사돼서 맞아요. 나오는 걸. 그 빛이 네. 이 우리가 보는 물체하고 상호작용을 하죠. 때려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반사돼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죠. 네. 그래서 우리하고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 입자의 상호작용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네, 횡단국님이 전자가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그런 거구나. 네. 네. 안 볼 때만 해바라다. 네.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아까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우리가 이 상자를 관측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 이 상자의 내부 세계랑 상자의 외부 세계를 아예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이유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전자기파를 다 내고 있거든요. 열이 있는 모든 물체는 전자기파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자 내부에 있는 고양이도 전자기파를 내잖아요. 네. 특히 이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은 뜨거운 전자기파가 열이 더 많이 있으니까 전자기파가 더 그 파장이 더 이제 짧아지고 네. 파장이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흑체 복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이 있는 모든 물체가 내는 네. 파장이 그 열의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이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 그 파장이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고양이를 보지 않고도 그 입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 관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자 크기의 스케일에서는 그게 이제 어렵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만약 뭐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치고 그 상자에다가 이번에는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전자빔을 쏘도록 하는 거예요. 전자빔을 네. 왼쪽에서 나가는 전자빔이 있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서 전자빔이 나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서 전자빔을 나가도록 한 다음에 네. 우리가 이 상자를 관측을 안 한다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만약 이 사람의 정신이 양자역학적인 효과에 의한 거라면은 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첩된 상태로 있겠죠. 버튼을 어떤 걸 누르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벽에 이런 무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고 실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니, 네. 저는 재밌는데 네. 현대물리학 어,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네. 어, 잠이 오죠? 잠이 오진 않는데 네. 약간 들으시다가 약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맞아.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모르시겠으면 공상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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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참 고양이 애꿎은 고양이. 음. 그래서 고양이 밈을 많이들 얘기를 하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래 네. 파스텔의 개 해가지고 파스테르는 개인가요? 파스텔가 아닌가? 그 뭐죠? 그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파스텔가 아닌데 그 누구더라? 조건 반사는 아니죠. 어쨌든 그 종을 울리면 침을 흘린다는 네네네. 그 말인가요? 네. 그 둘이 싸우는 짤 같은 것도 있는데. 파블로프 아 얘기잖아요. 파블로프구나. 네. 파스텔가 아니라 네. 네.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안 하고 가도 되는데 네. 뭐 하나만 네. 이렇게 이 할까요? 아르테미스가 제일 재밌어 보이는데. 네, 네.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실어 보세요라는 Send Your Name with Artemis라는 어떤 프로모션이 나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으면 그 이름을 넣은 그 이 아르테미스를 탈 수 있는 가상의 보딩 패스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그냥 제 이름을 넣어봤는데 사람들이 다 덕질의 공간. 좋아하는 가수 이름 넣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배움이 짧았다. 이런 방법이 네.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흥미가 있으시면 이뭐 해봐도 인당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이걸 하면은 이 이름이 그 SSD에 담겨가지고 그 정말 우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뭐 아리랑 위성 뭐 이런 거 올라갈 때 거기에 자기 이름 넣는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게 뭐 의미가 뭐 있다면 있고 뭐 없다면 없겠죠. 약간 개인 정보를 뭐 우주로 써보내는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바이벌 SF 키트로 한번 보딩 베스도 만들어 봤습니다. 서바이벌 SF 키트의 이름이 우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단신 달아봤습니다. 네. 네. 아까 리미나님께서 또 채팅에 올려주셨는데 소개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리미나님이 아까 이 박상영 작가의 그 키어 소설도 너무 읽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어션테일즈에 저희 기고한 것도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저희 랜선 꼽는 걸 깜빡했는데 그래도 네. 인터넷 사정이 좋네요. 네. 그러면 저희 단신 이만 마치고요. 그 다음 방송에서는 뭘 다루죠?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 박해울 작가님의 네. 기파를 기파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찬기 파랑가라는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고전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기파라는 화랑의 이름을 따서 만든 SF 소설입니다. 네. 콩땅콩님이 나중에 우주인한테 피싱 문자 올지도 모른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 혹시 위성의 이름을 써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를 내시면은 더 멋진 뭐 어쩌고저쩌고. 광고였네요, 광고. 네. 광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주위에 없으면은 친구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만나요. 다음번에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